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윤진섭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열띤 공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요즘입니다. 기업들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백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앱 3사, 코로나 때 호황 누리면서 배달비 비싸게 받았죠. 뿔난 소비자들 떠나자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배달앱 3사 배달비 확 깎아주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묶음 배달건 배달비 안 받겠다 선언했고 1위 배민도 부랴부랴 무료로 맞불났습니다. 이 와중에 2위에서 3위로 전락한 요기요 배달비 한시적으로 2,000원 낮췄습니다. 배달비 안 받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짜 좋아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나 가게 주인들에게 비용 언제라도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 총선 앞두고 이슈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야당 후보 딸에게 11억 사업자 대출 내줬는데 이 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 대출이 주택 자금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인데 대출받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에서 그리하라고 했다는데 새마을금고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해명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 같은 작업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아리송합니다. 여하튼 철저히 조사하는 것만이 새마을금고 살 길인 듯 싶습니다. 게임 회사 그라비티, 온라인 게임 라그나르코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소비자들 남들보다 게임 더 잘하기 위해 유료 아이템 구매하죠. 그런데 게임 회사들 돈 많이 쓰게 하려고 인기 아이템 아예 안 뽑히게 하거나 뽑힐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라비티 역시 예외 아닙니다. 라그나르코 뽑힐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렸다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나섰는데 사실이라면 사기꾼과 뭐가 다를까요?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은행, 건설, 제약 분야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두고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1, 2위를 다툰 건설사들인데다 각 수장들까지 현장에 방문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특히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전중선 사장 취임 이후 첫 수주전인 만큼 포스코 ENC에서 강력한 입차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대건설에 밀려 시공권을 따지 못했습니다. 산업부 박채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난달 23일이었죠.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렸었는데 투표 결과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원 548명 중 현대건설이 314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ENC는 231표를 얻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중선 포스코 ENC 사장도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OTL의 성공이라고 밝히면서 투표 당일날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현대건설에 밀려 시공권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전중선 사장은 지난달 21일 포스코 ENC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요. 전준성 신임 사장의 첫 정비사업 데뷔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게 된 셈입니다. 앞서 한성희 전 포스코 ENC 사장 시절에는 공격적인 정비사업 수주로 빠르게 외형 성장을 했고 지난해 도시정비 사업 실적도 현대건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사가 제시한 수주전 입찰 조건을 보니까 포스코 ENC가 파격적인 공사비를 제안했는데도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E&C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포스코 E&C는 3.3제곱미터당 798만 원이라는 공사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반면에 현대건설은 그보다 26만 원 비싼 824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요소로 예상됐지만 포스코 E&C의 저가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포스코가 좋았죠. 금융 조건이라는 거는 포스코가 훨씬 좋았지만 저희는 브랜드를 더 선호했다고 보고 가격이 있더라도 나중에 브랜드 가치를 볼 때는 현대가 낫다고 판단돼서 현대를 찍은 겁니다. 네, 결국 브랜드 승부에서 패배한 건데요. 포스코 E&C의 하이엔드 브랜드 OTL가 현대건설 DH와의 경쟁에서 승부를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포스코 E&C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OTL 브랜드는 지난 2022년 7월에 첫 론칭을 했는데요. DLNC의 아크로, 현대건설의 DH,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서밋 등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두각을 나타내자 포스코 E&C도 뒤늦게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에 나선 건데요. OTL은 기존 주택 브랜드 더샵이 출시된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이번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실패하면서 OTL 브랜드를 알릴 기회도 놓치게 됐는데요. 브랜드 출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E&C 실적도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 포스코 E&C는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 E&C의 지난해 매출은 10조 660억 원, 영업이익은 2,01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전년 대비 매출은 7.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5%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포스코 E&C의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410억 원에서 2022년 3,090억 원, 지난해에는 2천억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5.4%, 3.3%, 2%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포스코 E&C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파격적인 공사비를 내세우며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지나친 저가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가 수주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건설비,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이나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가 전략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지금 정준성 사장의 수주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E&C는 경영 전략과 관리에 능한 재무통으로 불리는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내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E&C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찍은 데다 업황까지 침체되면서 공격적인 수주보다는 다른 건설사들처럼 선별 수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 전중선 사장의 고민이 여러모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슈퍼 주총 위크에서 화제의 중심은 단연 한미약품 그룹이었습니다. 작관 창업주 가족이 모녀와 형제 편으로 갈려 표대결을 한 결과 형제 쪽이 예상을 뒤집고 완승했습니다. 형제의 경영 복귀가 예고되는 가운데 남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재벌가의 집안 싸움, 또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원래 후계자로 내세웠던 건 둘째 딸 임주연입니다.
바로 지난달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직후 열린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이우현 OCI 회장 등과 함께 이사 후보로 나왔었는데요. 표대결에서 장남 임종윤, 차남 임종훈 측이 완승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모녀가 재대결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형제 쪽의 이사회 과반을 뺏긴 탓에 그룹 공익재단 지분을 활용할 수 없게 됐고 추진해오던 OCI 그룹과 통합이 백지화되면서 우군이었던 국민연금이 다시 편들어줄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당분간 승패를 뒤집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승자인 형제가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송영숙 회장이고 한미약품은 전문 경영인 박지현 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형제는 지난 2월 주주 제안을 낼 때 차남 임종훈 이사를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장남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대표로 하는 각자 대표 체제를 예고했습니다. 차남이 지주사 관리를 맡고 장남은 사업에 집중하는 구도입니다. 이에 대해 형제 측은 선대 회장 뜻에 따른 복귀라는 입장입니다. 장남은 앞서 지난 2010년 부친인 고 임성기 창업회장과 지주사 공동대표로 임명됐었고 2016년엔 단독 대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부친이 별세하고 어머니가 공동대표로 나서면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는데요. 2년 전 지주사 이사직과 대표 자리를 잃었고 지난달엔 한미약품 이사와 사장에서도 쫓겨났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의 모습인데 칼을 갈고 돌아왔으니 그룹 내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네, 형제 입장에선 이제 당연히 딸에서 장남으로 승계구도 재편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게 그 첫걸음일 텐데요. 특히 계열사 한미약품은 아직 모녀가 선임한 이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형제는 지주사 이사회를 통해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열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 제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남 본인이 키운 계열사로 손꼽는 북경 한미약품의 임혜룡 총경리가 이사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표대결에서 형제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신동국 한양정밀화학회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숙제인데요. 앞서 장남이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힘든 주총을 저희가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주총은 마지막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뭐 다른 파트너들도 그렇고 전부 이제 화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모녀의 기존 직함들은 최대한 유지하되 실권만 형제가 가져오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문제도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애초에 갈등이 본격화된 것도 모녀가 재원 마련을 위해 OCI 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선대 회장 주식을 물려받으며 모녀와 형제, 가족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가 약 5,400억인데요. 이 가운데 아직 절반가량이 남았고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도 주식담보대출 등 빚을 내서 낸 겁니다. 또 회사 자체의 투자와 운영 자금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가 자랑하는 신약 개발은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하고 결실이 나올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임종윤 이사는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1조 이상 투자 유치를 할 공약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100개 이상의 바이오 약품 생산에 정 기자,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날 곳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돈 날 곳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투자업계에선 형제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과 협력을 타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 도움을 받아 지주사 지분 과반을 확보하되 형제의 경영권은 보장받는 형태인데요. KKR이 표대결에서 형제의 우군이었던 신동국 회장과 창업주 친인척들 지분을 웃돈 주고 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형제 본인들 지분도 일부 팔고 모녀 쪽 의사 역시 타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장남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어머니 송 회장은 철없는 아들들은 결국 프리미엄을 받고 해외 자본의 지분을 팔 것이라며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회사 지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제는 절대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었는데요. 모녀가 국내 사모펀드인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경영에 끌어들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형제가 본인들 말을 뒤집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나중에 주식을 되사는 환매 조건부로 팔거나 전략 투자자인 다국적 제약사와 재무투자자 사모펀드를 함께 끼는 방식으로 논란을 우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내 지방금융 지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철옹성 같은 이사회를 뚫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보유한 JB금융의 이야기인데요. 조용하던 이 지방금융사,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관련 내용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국내 금융사의 주주 제한 이사가 선임된 사례는 없었죠? 네, 주주가 주총 안건을 올리고 표대결을 거쳐서 이사를 선임한 것은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이자 JB금융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표대결에서 성공하면서 추천한 김기석, 이희승 후보 2명이 이사회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포함된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이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얼라인이 표대결로 사회이사를 입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얼라인은 주주 중심 경영 정책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7대 금융회사의 대출 성장률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JB금융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대출 성장률을 줄이고 이제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요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JB금융 이사회의 좀 전문성,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주 제한 이사 선임,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네, 이번 주주 제한 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것은 집중 투표제 덕분입니다. 이사 선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여서 특정 이사에게 몰표를 줄 수 있습니다. 얼라인은 2022년부터 JB금융지분 약 14%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인 삼양사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표 대결에서 완패했던 얼라인이 이번에는 집중 투표제를 요구했고 소액주주 표가 더해져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최 기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2명의 주주 제한 이사가 이제 합류한 그 JB금융,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얼라인이 두 이사를 통해 JB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변경을 압박할 것입니다. 지난해 JB금융은 위험가중 자산 RWA 증가율을 7에서 8%로 관리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으면 초과한 만큼 자본을 주주환원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얼라인은 JB금융의 위험가중 자산 증가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대출 채권이 늘어나면 분모인 위험가중 자산이 증가하는데 그럼 보통주 자본 비율이 떨어지겠죠. 얼라인은 대출을 줄여 보통주 자본 비율을 올려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사에다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를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저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필요하면 더 할 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증은 JB금융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표대결 이후 김기용 JB금융 회장은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사회가 토론한 내용을 경영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JB금융은 기본 경영 전략마저 휘둘리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JB금융 관계자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일부 했다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배당 성향을 30% 넘게 끌어올리고 있어서 향후 이사회 논의는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얼라인의 행보로 그야말로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펀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집중투표제처럼요.
다만 이런 움직임이 투기 자본의 단기 차익을 내는 수단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단기 업적주의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드는 사안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기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졌고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불투명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좀 연체율이 높을 겁니다. 연체율이 높은 곳에 대한 대출을 덜 해주는 게 주주 입장에선 잉여금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 사실은 금융산업으로 생각하면 약간은 대출받기 그래도 다른 데선 어려운 데를 해주는 거잖아요. 금융산업 전체로 보기엔 일부 수익은 깎이지만 순이익은 결국은 플러스를 유지하면 그런 은행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보느냐 전체적으로 보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JB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사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나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허 회장, 계열사 노조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으로 노조 탄압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죠. 그런데 체포된 데는 약간 괘씸죄 성격도 짙습니다. 검찰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4차 통보에 1시간 검찰청 나왔다가 가슴 아프다며 입원까지 했죠. 5차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고 검찰 병원까지 가서 허 회장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래저래 검찰로선 뿔이 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 소환 거부, 불응이란 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요 회사 일 많아 출석은 하는데 일정을 좀 미뤄달라고 한 것이고 병원 정신과 의사 치료하다고 해 출석 미룬 거라는 거죠. 허 회장 구속이 될지 여부는 지켜야 봐야겠지만 정황상 이번 사안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8년 만에 회장이 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취임 후 분위기 확 달라졌습니다. 이마트 첫 영업 손실 내자 처음으로 희망퇴직 진행 중입니다.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 나와도 꼼짝 않는 분위기입니다. 신세계건설 대표도 날렸습니다. 급한 불 끄라고 보냈는데 성과 신통치 않자 연입 확정된 대표를 재무통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성과 못 내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정 회장 의지 확실하죠.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중과도 친근한 용진이 형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마트, 나아가 신세계그룹이 느끼는 위기감 크다는 반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